사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이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사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원장님에게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일,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언제나 생각했답니다. 나는 대체 사람의 죄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저를 속인 것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죠.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손해를 보게 한 사기 정도는 그 사람의 반성 여부에 따라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잘못이라면 용서를 빌어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받은 잘못이라면 과연 저는 상대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 된 아버지입니다. 최근 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지금 딸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부모 잘 만나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잘 자랐네요. 딸을 보면 아내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참 어렵게도 키웠죠. 제게는 아내가 없었거든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딸의 고생이 많았어요. 저 혼자의 힘이라면 이렇게까지 딸을 키워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딸을 키웠습니다. 정작 도움을 받은 저는 그게 누군가의 도움인지 모르고 살아왔죠. 마지막에야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저와 딸을 도왔다는 것을요. 그것도 무려 30년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제 인생의 은인이라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원수인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아내를 일찍 잃었습니다. 딸이 4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4살 된 딸과 함께 거의 내던져지다시피 남겨졌죠. 아내의 가족들은 저를 싫어했어요. 보잘것없는 가난한 저희 친정도 싫어했고요. 잘난 사위 만나 어려운 처가 형편 좀 펴보려 했던 장모님의 꿈이 저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가 식구들은 저를 일체남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4살 된 제 딸, 그러니까 당신들의 외손녀도 잔인하게 외면했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게 명의 딸 맞아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생긴 걸 봐. 저게 어떻게 우리 집안 핏줄이냐? 아내가 죽은 이후 제 딸이 아내 핏줄이 아니라고 우기는 장모님이 있어요. 저는 하늘에 맹세코 외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생각은 달랐죠. 그저 딸을 키우는 양육비를 도와달라고 할까봐 저러는 거였어요. 동서 사람이 양심도 없다. 어떻게 다른 남자애를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 집에선 동서한테 사한 털도 못 주니까 당장 돌아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수진이 어머님 외손녀 맞아요. 제발이요. 이렇게 저 보내시면 저희 부녀가 굶어 죽어요. 굶어 죽든 말든 내 딸 잡아먹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서는 남의 아이 먹여 살릴 돈을 달라고 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썩어져라. 그렇게 냉정하게 저를 쫓아내고 대문을 걸어 잠그죠. 조금의 돈이라도 빌려볼 요량으로 찾아갔던 저는 한겨울 눈보라를 맞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제게 남은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빚뿐이었어요. 월세로 지내고 있던 단칸방도
이미 몇 달이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정을 봐주고 있긴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어요. 당장 군 부를 때 연탄 살 돈도 없었습니다. 4살 된 딸은 차디찬 방에서 이불 몇 장과 재온기에 기대어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먹을 게 없어 말라버렸고 분유를 살 돈도 없었죠. 일거리를 찾아보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돈이 되지 않는 품팔이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처가에 찾아간 거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저는 얇은 잠바를 동여매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먹은 것도 없이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뚫고 걸어갔던 저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겨둔 제 딸 수진이가 생각났어요. 내 딸한테 어서 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만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동사할 뻔한 저를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는 업어서 병원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제 생명의 은인인 셈이었어요. 은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박수철님, 진료와 입원비 모두 끝나셨나요? 추가로 정산할 내역은 없습니다. 네, 저 병원비 아직 안 했는데. 누가 제 병원비를 정산했습니까? 아까 모두 정산하고 가셨어요. 그분 가족분 아니셨어요? 사실 제가 병원비 땡전 한 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저를 구해준 것도 모자라 병원비까지 모두 냈다고 하니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죠. 어떻게든 그분을 찾아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저씨, 무슨 큰일 났던 거야? 병원에는 왜 입원했어? 별일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리 수진이 잘 있었어요? 걸음마도 못 댄 애가 어디 가겠나, 잘 있지. 참, 이거 받아봐.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내민 것은 편지와 돈봉투였어요. 병원비와 밀린 월세는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남기고 갑니다. 딸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먼 친척입니다. 그러니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2.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이름 같았지만 저는 전혀 누군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이 정말 놀라울 겁니다. 그분을 이 원장님이라고 부르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밤새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며 경기를 일으켰죠. 저는 밤중에 딸을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봐주세요. 그때 응급실에 계셔서 직접 수진이를 진료해 주신 분이 이 원장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멀끔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순 감기로 인한 고열입니다. 며칠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응급실비와 진료비, 약값까지 상당한 금액이 나왔을 텐데 원무과에서는 모두 정산되었다고 하더군요. 누가 정산했는지 아세요? 이 원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어요. 가족분이시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아프거나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마다 이 원장님께서 모든 걸 처리해 주셨어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영양제까지 따로 챙겨주시곤 했죠.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분도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행동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철 씨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겸손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로 갚아야 할 빚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목숨이라는 절대 갚을 수 없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거예요. 맹장염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버님,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 원장님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수진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든 비용은 이 원장님이 처리하셨죠. 원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수술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수철 씨, 정말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던 그 말.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딸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매번 이 원장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님, 혹시 과외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죠?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아는 의대생들이 있어요. 무료로 수진이 과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필요한 걸 미리 알고 계시는 듯 했어요. 마치 저희 가족의 상황을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수진이도 그런 이 원장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이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마치 할아버지 같아.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지. 나중에 나도 이 원장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 수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말할 때마다 이 원장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 원장님의 표정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죄의 마음이었을까요? 이때부터는 제가 딸과 살아갈 돈만 벌면 되었기에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자리도 금방 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를 써주는 곳이 없었는데 말이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건설회사였어요. 아는 지인이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니 저보고 가서 면접을 보라고 했죠. 당시로는 꽤나 높은 월급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바로 달려가서 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수철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시면 이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심으로 일할게요. 제발 뽑아만 주세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당시에는 이렇게 쉽다고 하는 생각이 들며 너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굶어 죽어도 절대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쨌거나 그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제 딸과 살아갈 돈 걱정에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회사에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김미자 씨였습니다. 제게 무척이나 악독하게 굴던 사람이었죠. 서류 정리 전에 새 파일 넣으라고 몇 번을 말해. 수철 씨 닭대가리야? 이걸 기억 못해? 짜증나서 수철 씨랑 일 못하겠네. 어제는 다 식은 다음에 넣어야 금이 안 간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쌍닭대가리 맞네. 하루만 지나도 내 말을 잊어먹으니 이런 식으로 저를 골탕 먹이는 걸 즐기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누군가 몰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중요한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다음 날 보니 누군가 밤새 고쳐놓은 거예요. 김미자 씨가 그걸 보고는 이상하네. 분명 어제 수철 씨가 엉망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지?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다시 정리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봤다고. 누가 도와줬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보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죠. 나중에 회사 동료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같은 직급분들보다 꽤나 월급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박수철 씨 급여 명세서 본 적 있어? 아니, 왜? 우리보다 한 달에 50만 원이나 더 받고 있더라고.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경리과 김대리가 말해줬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미자 씨가 우연하게 격리 직원을 통해 본 거였습니다. 야, 박수철, 너 도대체 뭐야? 왜 너만 월급을 더 받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실수가 아닐까요? 실수? 1년 넘게 계속 실수해. 너 혹시 사장이랑 뭔 관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죠. 야, 박수철. 오늘 커피 심부름은 내가 해. 네, 제 업무가 아닌데. 월급 더 받으면서 뭔 소리야? 당연히 내가 해야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 괴롭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미자 씨가 사무실에서 불려나가더니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어요. 미자 씨 어디 갔어요? 어제 해고됐어. 갑자기. 해고요? 왜요? 글쎄, 누군가 미자 씨가 다른 직원 괴롭힌다고 위에 신고했나 봐. 누가 신고했는지 아세요? 그거야 모르지. 하지만 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고시킨 걸 보니 상당히 화가 났었나 봐.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자마자 미자 씨는 얼마 못 가 해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저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사에서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네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제 딸 수진이가 중학생일 때 수진이가 가난하고 엄마 없다고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고 학폭을 당한 거였죠.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분노했어요.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반차를 쓰며 학교에 매일 찾아갔었죠. 제 딸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처벌해 달라고요.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죠. 딸을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알게 모르게 촌지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수진이 담임에게 촌지를 줄 돈도 없었고 그런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덕분에 수진이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같이 담임 선생님에게도 괴롭힘을 당했죠. 그런데 그 괴롭힘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수진이를 괴롭히던 나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학을 가버렸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아빠,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나를 괴롭히던 김철수가 전학을 간대. 전학을? 갑자기? 응,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김철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다면서
이사를 간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말이야, 박영희도 전학간대. 얘도 아버지 사업이 안 된다면서.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수진이를 괴롭히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들의 부모 사업에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괴롭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선생님도 갑자기 시골 벽지로 정근을 가게 되었거든요. 수진아, 선생님이 정근을 간다고? 응, 갑자기 발령이 났다면서. 근데 아빠, 나는 기분이 좋아. 왜? 그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편해질 것 같아. 그날 이후 학교에서 수진이는 아무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든 선생님이든 할 것 없이요. 오히려 수진이의 새로운 담임이 된 선생님은 수진이를 특별 대우해주며 아껴주었죠. 수진이 아버님, 수진이가 정말 똑똑해요.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 보충 수업도 무료로 해드릴게요. 수진이 같은 아이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모든 선생님들이 수진이에게 호의적이 되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덕분에 수진이는 조용히 중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일들이 30년간 계속됐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희 인생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저를 밀어내서 사고를 면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죠. 또 한 번은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 새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아저씨, 어제 보일러 설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원장님이라는 분이 설치해달라고 하면서 돈도 미리 다 주고 가셨던데요. 이 원장님이요? 항상 이 원장님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시지는 않았죠. 항상 뒤에서 그림자처럼.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쁜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가 열이 나면서 쓰러진 거예요. 수진아, 수진아,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이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벌써 여기 계세요? 제가 연락드린 적도 없는데. 아, 우연히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수진이 상태가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해요. 제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아요. 스트레스성 두통이에요.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히 수진이 컨디션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이 원장님은 수진이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셨어요. 영양제는 물론이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말이죠. 수진아, 이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해야 해. 응, 아빠. 나도 정말 고마워. 이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수능 망칠 뻔했어. 수진이는 결국 좋은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모두 이 원장님 덕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도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학비였어요.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엄청나게 번 것은
아니었기에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즈음 친정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병원비로 너무 큰 돈을 쓰게 되었죠. 그런 제 고민을 아는 듯 해결책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이번 연도부터 장학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속연수 10년이 넘은 직원분들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수십 명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지였죠. 다들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냈지만 저는 덕분에 딸 대학 등록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딸이 완전히 졸업할 때까지요. 덕분에 제 딸은 어렵지 않게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딸은 의사가 된 이후 규모 있는 대학병원에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여기서 스카웃 제안 받았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운 좋게 의대는 졸업했지만 내가 의사 국가고시 성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런데 나를 불러준 이 대학병원이 나 같은 햇병아리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의사면 다 의사지. 그 병원 너를 불러준 그 회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아빠는 내가 아빠 딸이니까 좋게 봐주는 거지. 하여간 내가 먼저 지원해도 절대 나 안 뽑아줄 곳인데 나를 먼저 불러줘. 뭔가 나 엄청 운빨이 좋다 뭐 그런 거지. 그저 딸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딸이 35살이 되었을 때 예비 사위를 소개해 주었어요. 1년이나 제게 말도 없이 연애를 하더니 결혼을 한다며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남자친구가 외아들이고 집도 무척 잘 사는 편이야. 그런데 아빠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 넓은 마음? 무슨 이해? 혹시 사고 쳤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조금 철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나쁜 애는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태어나면서 부족한 거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아서 그런가 가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가끔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도 아빠가 이해 좀 해줘요. 꼭요. 예비 사위 집은 규모 있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외아들이 예비 사위였어요.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 착하고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다 준비했어요. 어머,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준비했어요? 장인어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죠. 어르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꽃다발, 영양제, 제 보신용들까지 쇼핑백을 한가득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예비 사위의 경제관념과 씀씀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죠. 저와는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첫 인사날 그렇게 제게 예의를 갖추던 예비 사위는 며칠 뒤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수진이에게 비밀로 하고 단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 만났죠. 저번에는 수진이가 옆에 있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아무래도 수진이한테는 불편한 주제일 테니까요. 첫날 딸과 함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과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수진이 많이 사랑해요. 그래, 고맙구나. 그래서 주변 반대가 심한데도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고요. 반대라니? 홀아버지 모시고 사는 의사. 그리고 그 딸 하나 바라보면서 사는 아빠. 이 정도면 저희 집에서는 결혼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수진이 너무 사랑해서 밀어붙이는 결혼이에요. 그렇다고 저도 우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진행 전에 어르신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니? 간단해요. 결혼하면 수진이에게 1순위는 어르신이 아닌 제가 되어야 해요. 그때부터 예비 사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딸 하나 바라보고 키워주신 어르신공. 절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전 더 걱정돼요. 어르신이 딸한테 집착할까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면 내 딸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혹시 사시면서 돈 필요하시면 딸 말고 저한테 말하시고 제가 어르신 힘들지 않게 금전적으로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딸을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수진이도 내가 이러는 거 알아? 아니, 당연히 수진이는 모르죠. 어르신께서 어떻게 키운 딸인데요? 알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어르신도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널 사위로 받아줄 것 같아? 이 못된 거사. 그때 예비 사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 드러났죠. 어르신,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현실이 뭔데? 어르신 딸이 저희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얼마나 과분한 일인지 아세요? 저희 집은 제약회사를 운영해요. 연 매출이 수백억 원이고 직원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그런 집 외아들인 저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은 뭐예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는 의사긴 하지만 그냥 인턴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르신께서 적당히 선을 지켜주셔야 해요. 무슨 선을 말하는 거냐? 결혼 후에는 저희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시고요. 예비 사위는 마치 자신이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어요.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가 저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계속 딸에게 매달리면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걸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럼 수진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뻔뻔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사위는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저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이 결혼이 수진이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어르신. 어르신이 결정 하나로 어르신 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결정하시죠. 그렇게 말하고 예비 사위는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비 사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정말 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가? 내가 이기적인 아버지인 건가? 딸을 위해서라면 정말 뒤로 물러서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였어요. 다시 생각해도 괘씸하고 화나는 말이었죠. 하지만 섣부르게 이 일을 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제 결정 하나로 제 딸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한 형이 묻더군요. 요즘 산송장처럼 하고 다니는데 무슨 고민 있냐고요. 형, 내 일이 아니라 내 친구 일인데. 친구가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데 딸 하나 잘 키웠더니 글쎄 이 녀석이 엄청 부잣집에 시집을 가려나 봐. 근데 그 부잣집 사위가 내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장인어른이 딸한테 집착될까 걱정되니까 자기들 결혼하면 보지 말자는 거지. 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죽여 뿌려야지 그런 싸가지는. 아이고 그게 말이야? 내 앞에서 사위 되겠다고 인사 와놓고 그딴 소리 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리지. 내가 힘들게 키운 딸놈이면 내 거지. 누가? 그래, 그 집 아가씨 싸가지가 없네. 어디 한번 어르신한테 그딴 소리를 해? 형의 말이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어요. 잘 산다고 얼마나 잘 산대?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면 그 집 딸도 고생길 뻔해. 그냥 결혼시키지 말라고 해. 난 좋기만 하겠다. 어차피 딸놈 시집 보내면 그 길로 남의 자식 되는 거야.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꽃길 걷는 내 딸 방해는 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날 딸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죠. 딸이 저를 부르더군요. 아빠, 이야기 좀 하자. 기회다 싶어 물어보기로 했어요. 너는 예비 사위를 얼마나 좋아하니? 저기, 아빠가 궁금한 게, 아빠, 나 일 그만둘 거야. 일을 그만둬? 왜 그만둬? 남들 탐내라는 자리를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께서 나 결혼하면 장인어른 병원 과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해. 아이, 스카웃 된 거지? 정말 좋은 거지? 잘 됐네. 그렇지? 좋은 거지?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지? 궁금한 거 아니야? 물어볼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아빠, 다다음 주에 결혼식이야. 괜찮죠? 벌써부터 사위를 챙기는 사돈이. 제가 병원에서 얼마나 일을 해야 딸에게 한 병원의 과장 직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운이 좋으면 200년쯤 걸릴까요? 아니, 영원히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이겠네요. 그런데 예비 사위 집안에서는 그 일을 결혼만 하면 바로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꽃길 걷는 내 자식 인생,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자. 그 말이 다시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렇게 딸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딸 뒷모습만 보며 살면 어떻습니까? 예비 사위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크게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라고 빌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2주 후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우려와 달리 사돈들은 무척이나 예의 바르신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옷으로 우리 돈 많아요라며 제 길을 꺾고 제게 막말을 하며 기선을 제압할 줄 알았어요. 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돈들은 부자의 모습을 전혀 티내지 않더군요. 단정한 옷차림에 전혀 부자임을 내세우지 않는 느낌의 분들이었죠. 말씀도 조용조용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 기분 상할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들이 드라마 속 부자 사돈처럼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사돈 내외의 모습에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며 그저 제 딸 잘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네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하객석에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저는 이 원장님을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원장님? 여기에 어떻게... 수철 씨, 축하합니다. 수진이 결혼 정말 축하해요. 고맙습니다만.
제가 연락을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돈 어른이 저희 쪽으로 오시더니 이 원장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 원장님? 여기에 어떻게... 아, 사돈 어른께서 이 원장님을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저희 회사 고문 의사이신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위 아버지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이 원장님은 그 회사의 고문 의사. 그리고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 역시 그 제약회사의 계열사였던 거였어요. 잠깐. 그럼 혹시... 사돈 어른이 이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신부 아버지를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죠. 그때 이 원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사돈 어른에게 뭔가를 속삭이더군요. 사돈 어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더니 사돈 어른이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는 사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사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원장님에게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일, 정말 몰랐어요.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30년 전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이 원장님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저는 한 분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박수철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어머니였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술 중 제 실수로 환자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료사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겁이 났거든요. 제 경력에 제 미래에 먹칠이 될까봐. 결혼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 저는 30년간 박수철 씨 가족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딸의 학비를 지원하고 모든 게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사돈이 될 뻔한 분들이 박수철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원장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박수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거짓 속에 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고 저희를 30년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내를 죽인 장본인이었던 거였죠. 결혼식은 그대로 중단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딸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원장님이 정말 엄마를 죽인 거야? 수진아, 30년간 우리를 도와준 이유가 그거였다고? 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나는 그분을 정말 좋아했는데, 할아버지처럼 생각했는데,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사돈 집안은 그 자리에서 혼담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장님과 연관된 집안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 사위도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인 줄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나도 지금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돈 집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30년 전 의료사고, 그것도 숨기고 지낸 분과 연결된 가족과는 혼례를 올릴 수 없어요. 참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딸을 위해 참고 견뎠던 그 결혼이 제가 딸의 행복을 위해 포기하려 했던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무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식장이 완전히 어수선해진 가운데 이 원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0년 전 수철 씨의 아내, 수진이의 어머니 박명희 씨는 출산 후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레지던트였어요. 경험도 부족했고 실력도 모자랐죠. 하지만 제가 유일한 담당이었고 수술을 집도해야 했습니다. 이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술 중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혈관을 다쳤어요. 다른 선배 의사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환자는 명희 씨는 수술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원장님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의료진들에게도 수철 씨에게도, 그리고는 30년간 제 양심을 속이며 살았어요. 수철 씨 가족을 뒤에서 도운 것도, 수진이를 의사로 키운 것도 모든 게 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장님이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철 씨, 수진아,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거짓 속에 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30년간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족을 죽인 원수였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제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로 죽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담당이의 실수 때문에. 그리고 그걸 숨기고 저희를 30년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내를 죽인 장본인이었던 거였죠. 딸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빠, 내가 엄마를 죽인 사람한테서 도움을 받으며 자란 거야? 내가 의사가 된 이유도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단 말이야? 딸의 절규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죠. 이 원장님은 그날 이후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의사협회에, 검찰에, 그리고 언론에까지 30년간 숨겨온 의료사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30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로 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30년간 그 가족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속죄가 아니었어요. 단지 제 양심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30년간 숨겨진 의료사고, 그리고 은밀한 지원. 죄책감인가, 속죄인가. 복잡한 인간 심리.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지만 이 원장님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원장님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이 원장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와 제 딸을 위한 용서였죠.
30년간 받은 도움들을 모두 갚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원수에게 빚지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딸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과의 진짜 사랑을 찾았죠. 저 역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30년간의 거짓된 도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끔은 흑백 사진 속 아내를 보며 생각해요. 이제야 진실이 모두 드러났으니 그곳에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말이죠. 그리고 거짓 위에 쌓인 선의는 진정한 선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어떤 이유에서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말이죠. 그러니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둘째, 진정한 속죄는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고 정면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때로는 모든 걸 잃는 것 같아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딸처럼 말이죠. 넷째, 거짓된 도움보다는 진실한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두려운 진실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30년 후에 밝혀지는 진실보다는 지금 밝히는 진실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로 평온합니다. 3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제 딸도 이제는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진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는 그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거예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실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거짓보다는 진실이 훨씬 아름답고 소중하니까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